안녕하세요. 7월 21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일반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딥러닝 모델을 다루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일반화 성능을 어떻게 좋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분야, 어떤 상황에서도 일반화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지연이라고 하고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 3학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있고 제 연구 분야나 혹은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혹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이메일로 문의사항 말씀해 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백그라운드와 선행 지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관련한 메소드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세미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일반화 성능이 좋은 그런 딥러닝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트레인 데이터셋, 즉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적합되지 않도록 뭐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한다든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내에 있는 그 통계값들을 좀 정교화시킨다든지 뭐 드롭아웃, 얼리 스토핑 등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추가해서 좀 일반화 성능이 좋은 방향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만일 이 이미지가 나타내고 있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진은 엘리펀트를 나타내는 사진이다라고 잘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러한 테크닉들을 잘 활용해서 학습시킨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해보고자 하는데 이 테스트 이미지가 앞서 보았던 트레인 이미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런 테스트셋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런 사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학습시킨 딥러닝 모델이 과연 코끼리, 이 엘리펀트를 잘 예측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펀트를 잘 예측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그 테스트 데이터셋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의 여러 멀티플 트레인 데이터셋을 모아서 트레이닝을 시켜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성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서 보았던 여러 테크닉들을 더 추가를 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켰고요. 이제 이 코끼리를 엘리펀트라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과연 우리는 또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 딥러닝 모델이 잘 예측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질문을 날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해당 딥러닝 모델은 이 테스트셋에 대해서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일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이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딱 봤을 때, 좀 더 정확한 말로 이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 픽셀 값들이 나타내는 그 분포가 사실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는 violate IID assump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IID assumption이라는 그 가정을 우리가 위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에서 추출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즉 이렇게 독립적이고 좀 동일한 분포에서 추출된 데이터 셋을 다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는 IID 어셈션을 만족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서로 달라졌으니 더 이상 이 IID 어셈션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머신러닝이 강건한 성능을 낼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았던 그런 상황을 바로 도메인 시프트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분포로부터, 즉 IID 어셈션을 충족시키는 그 같은 분포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셋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래는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도메인이 동일했지만 더 이상 이 도메인이 동일하지 않는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반화 성능을 잘 내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구된 방법론이 바로 오늘 다룰 그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학습 데이터가 이제 속하는 그런 도메인을 소스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정말 성능을 잘 내고 싶은 대상이 되는 그런 도메인을 타겟 도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그 달라지는 도메인 시프트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 데이터셋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뭐 메디컬 분야에서는 그 환자 집단, 환자의 시그널 데이터가 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그 NLP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뭐 어떤 그 일반 NLP 데이터에서도 그 도메인이 달라지는 그런 양상들이 매우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구애받지 않고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반화 성능을 잘 내기 위한 리서치 토픽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트 데이터, 즉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리서치 토픽의 그 연구 갈래가 나뉘게 되는데요. 만약 이 타겟 도메인에 이 X 관측치들이 모두 있고, 그리고 이 X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Y, 즉 레이블이 모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타겟에 X, Y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손쉽게 파인 튜닝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소스 도메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도메인으로 딥러닝 모델을 사전 학습시키고 그 뒤에 이 타겟 도메인을 가지고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파인 튜닝, 즉 전이학습 전략의 이 가지는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우리가 이 딥러닝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타겟 도메인이 온전한 형태로 또 충분한 형태로 이제 수집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Y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이 딥러닝 모델을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Y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레이블링 코스트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비싸다라는 점이 문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익스펜시브하다 그리고 타임 컨스밍해서 좀 비용이 높은 방법론이다라고 그 드로백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Y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 레이블링 코스트가 너무 크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수집할 수 있는 X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이 타겟 도메인의 Y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unsupervised 도메인 어댑테이션 테크닉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소스 도메인을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중간에 이 학습 과정 중에 타겟 도메인의 X 데이터도 함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소스의 X와 타겟의 X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학습 과정 중에서 이 X의 차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그 테크닉들을 추가한다면 우리는 도메인 차이에는 강건하면서도 풀고자 하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내지는 리그레션 태스크에 좀 더 적합한 그런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괜찮은 방법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드로백을 하나 지적한다면 아까 보았던 트랜스퍼 러닝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컬렉션 스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X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사실 뭐 메디컬 분야나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환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환자 데이터는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런 특정한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활발히 연구되는 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그 연구실에서도 이미 세미나가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연구원님이 딥러닝을 이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을, 그리고 이민정 연구원님이 unsupervised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특화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었고, 저도 이 트랜스퍼 러닝과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엮어서 그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세미나로 진행한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X도 없고 Y도 없고 타겟에 대한 정보를 그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일반화된 그런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바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바이스 러닝처럼 사용하는 건 이 학습 데이터, 즉 소스 도메인밖에 없는데 이 소스 도메인만 가지고도 이 딥러닝 모델이 잘 일반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를 잘 하기 위한 추가적인 그런 테크닉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일반화가 잘 된 모델을 테스트 단계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우리가 학습 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언씬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그런 골자입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학습된 그런 모델을 이제 arbitrary 임의의 unseen target 도메인에 적용을 하는 것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골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소스 도메인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잘 일반화 성능이 좋은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대체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가 바로 이번 세미나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분야는 사실 굉장히 유사한데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것은 모두 똑같은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 어떤 특정 타겟 도메인에 대한 X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페시픽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 어떤 타겟 도메인이 들어와도 좋은 일반화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 그 목적이 좀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굳이 어댑테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비교한 이유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딥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있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테크닉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 타겟 도메인의 X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즉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수식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성립이 되는데 반해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타겟 도메인의 정보가 없으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정말 어떤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적합한 일반화 방법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부족하겠죠. 거의 불가능하거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적인 당위성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채택했던 테크닉들을 많이 끌고 와서 딥러닝 모델에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알고리즘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 해당 알고리즘의 학습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해야 앞으로 향후 제가 설명드릴 알고리즘들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소스 도메인만 학습에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소스 도메인은 모두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드 소스 도메인, 즉 fully annotated source 도메인을 상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레이블링 코스트를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그 레이블이 모두 있는 소스 도메인만 가져올 수 있느냐,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태클을 걸면서 시작되는 연구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후에 컨클루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스 도메인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멀티 소스 도메인을 상정을 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도메인, 그리고 두 번째 도메인, 그리고 K개의 총 멀티 소스 도메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소스 도메인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볼 수가 없으니 이 소스 도메인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 소스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시프트, 즉 도메인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면 이 딥러닝 모델은 도메인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 방법론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타겟 도메인에 그 테스팅을 한다면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 각 도메인별로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TSNE로 시각화한 결과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메인이 모두 다 각각 고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제는 이렇게 소스 도메인 내에서도 있는 도메인 시프트를 어떻게 잘 줄여나가서 타겟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드느냐가 저희의 학습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수익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는 로버스트하고 일반화 성능이 좋은 프레딕션 펑션인 H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H가 바로 딥러닝 모델이고 이 H는 어떤 X라는 피처 스페이스에 있는 관측치 X를 대입했을 때 Y라는 피처 스페이스를 가지는 그 Y를 잘 예측할 수 있는, 즉 X를 넣었을 때 Y를 잘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프레딕션 펑션이죠. 그래서 이 h는 그 x를 h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프레딕션 값과 실제 y를 비교해서 나오는 그 로스 값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h를 구하자. 근데 이 x는 타겟 도메인에서 비롯된 x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의 목적은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서 에러가 최소화되는, 즉 성능이 높은 그런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라고 써놓은 이 레퍼런스에는 이렇게 텍소노미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걸 좀 간소화시켜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은 크게 도메인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뭐 앙상블 러닝, 뭐 셀슈의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등의 다른 이제 딥러닝 테크닉들의 전략을 가져와서 이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론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이 other learning strategies는 제외하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특히 representation learning의 경우에는 도메인 adversarial learning, 그리고 manipulation은 adversarial data augmentation과 데이터 generation에 관한 논문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말 앞에 domain invariant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표현 벡터,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 벡터를 추출해내는데 그 표현 벡터가 도메인 간의 그 차이에 강건해질 수 있느냐가 이 해당 학습 알고리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 기반의 표현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오브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DANN이라고 불리는 논문인데요. 2016년에 제안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입니다. 제가 앞서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많이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DANN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방법론이라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 세미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짚으면서 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ANN은 겐에서 제안됐던 이 adversarial learning 개념을 차용해서 최초로 도메인 adversarial learning이라는 그런 테크닉을 제안한 그런 마일스톤과 같은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DANN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원 스테이지로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투 스테이지로 나뉘어서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원 스테이지로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 학습 데이터가 피처 익스트랙터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특징 추출기를 통해서 뽑아낸 이 representation 벡터를 통해 클래시파이어는 decision boundary를 형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학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이 타겟 도메인도 함께 학습 중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타겟 도메인을 함께 피처 익스트랙터에 넣어서 학습 중에 활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댑테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그렇게 뽑히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이렇게 클래스에 따라서는 잘 구분이 되는데 도메인 차이에는 강건한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추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도메인이 소스 도메인이든 타겟 도메인이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그런 건 상관없이 클래스에 따라서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우리는 산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DANN의 모티베이션이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데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추출이 될까요? 이제 먼저 소스 도메인을 피처 익스트랙터의 인풋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레딕터에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넣고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DAN에는 discriminator라는 추가적인 보조 클래시파이어를 덧붙인 되게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discriminator는 대체 무엇을 하는 녀석이냐? 이 타겟 도메인이 함께 인풋으로 들어온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럼 타겟 도메인의 레프레젠테이션도 이렇게 추출이 될 텐데 이 타겟 도메인의 레프레젠테이션은 타겟은 이제 레이블이 없으니까 프레딕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소스 도메인의 레프레젠테이션 역시도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한국어로 말하면 구분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무엇을 구분하는 애냐? 이 도메인을 구분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온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소스일 수도 있고 타겟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도메인에서 왔을까 이 문제를 맞추는 그런 구분을 해내는 클래시파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도메인 레이블을 예측값으로 내놓게 되는데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도메인인지를 구분하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로서 산출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게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역전파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처럼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도메인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뽑는 게 아니라 이 피처 익스트랙터가 도메인을 잘 구분할 수 없는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뽑고 싶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추가하였을까? 저자들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미분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역전파시킬 때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지나고 나면 이 그레디언트가 네거티브 스칼라가 곱해진 형태로 역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비록 도메인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지만 반대로 이 그레디언트를 전달받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경우에는 도메인을 역으로 잘 구분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대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로써 피처 익스트랙터가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어떻게 DANN이 활용이 되느냐? 이제는 타겟 도메인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멀티 소스들 중에서 여러 소스 도메인을 인풋으로 함께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스 도메인은 프레딕터에도 들어가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K개의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모든 두 쌍에 대해서 어떤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고 혹은 이 K개의 소스 도메인에 대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골자는 이 DANN의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로써 이 Adversarial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Domain Invariant Representation Learning의 컨셉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효율적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연구가 파생이 될까? 어떻게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을까 좀 궁금증이 생기죠? 사실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방법론들의 한계를 짚어가면서 그것을 디벨롭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 이 DANN 구조의 그 방법론들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드버서리얼 러닝이 가지고 있는 좀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이 언급되는 한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결정 경계, 즉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앰비규어스 피처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라인되지 않은 그런 도메인에 대해서 한쪽 도메인에만 너무 적합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됐을 경우에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분포를 잘 얼라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는데 요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도 이렇게 피처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그 샘플들은 비록 이 클래스 2에 속하는 샘플이지만 이 세모 데이터는 디시전 바운더리의 영역을 어느 순간 자칫 이렇게 넘어버려서 클래스 1으로 예측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샘플들은 예측 성능을 하락시키는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들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우리가 이 샘플은 어떤 도메인에서 왔다. 이 샘플은 뭐 도메인 제2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지식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해당 방법론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레이블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메인 레이블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레이블링 코스트가 필요한 그런 한 리미테이션 혹은 드로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적대적 학습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Correlation Aware Adversarial Domain Adaptation and Generalization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2020년에 제안되었고 패턴 리커그니션이라는 저널에 등재되었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 구조를 그대로 차용을 하는데 이때 학습이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 도메인 얼라이먼트, 즉 도메인 간의 그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그걸 도메인 얼라이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코랄 로스라는 것을 더해보자라고 해서 해당 로스를 덧붙인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임의로 CAATA, 즉 카다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카다 방법론은 도메인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도메인의 공분상까지 정렬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 해당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이 로스가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를 지나서 네거티브로 역전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에 더해서 이 디스크리펜시 로스라는 것을 더해서 줄여나가는데요. 이 디스크리펜시 로스가 바로 코랄 로스를 의미합니다. 이 디스크리펜시가 도메인 간의 그 차이를 의미하는 그 용어인데요. 그럼 이 코랄이라는 게 무엇이냐? 코릴레이션 얼라이먼트? 오케이. 근데 도메인의 공분산을 왜 정렬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해당 코랄 로스를 제안하기 전에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코랄이라는 논문인데 이 9번 레퍼런스에서는 이렇게 A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타겟과 소스가 있는데 이 두 도메인은 모두 제로 벡터로 제로민으로 정렬이 되었죠. 이미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메인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코릴레이션 공분산이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도메인의 그 공분사가 타겟 도메인의 공분사를 그 차이 값을 잘 줄여나갈 수 있다면 이 A에서 B를 거쳐서 C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증명한 논문이고 이를 딥러닝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해당 그 공분상 간의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로스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8번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카다라는 논문은 이 8번 레퍼런스에서 제안한 코랄 로스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이 가지는 그런 적대적 그 학습의 한계를 좀 최소화시키고자 해당 테크닉까지 추가해서 이 도메인 얼라이먼트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단순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 결정 경계 근처에 피처가 생성되고 도메인 레이블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Domain Generalization Using a Mixture of Multiple Latent Domains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2020년 트리플 AI에서 제안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특화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사실 이 두 가지 한계점 중에서 마지막 한계인 도메인 레이블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론인데요. 인트로덕션에 쓰여진 이 모티베이션 샘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컨벤셔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 도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소스가 뭐 포토 도메인인지, 아트 도메인인지, 스케치 도메인인지 어느 도메인에서 온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예시로 들었을 때 그 데이터를 웹 크롤링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웹 크롤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에 어떤 도메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 사건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일일이 또 도메인을 레이블링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MMLD라고 편의상 줄여 부르면 이 MMLD는 도메인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 도메인 레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수도 도메인 레이블을 생성하는지 한번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결정 경계 근처에 피처가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그 ambiguous가 아닌 discriminative한 피처를 추출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도 도메인 레이블 생성을 통한 어드버서리얼 러닝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 샘플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샘플은 어떤 도메인일 것이다 라는 레이블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메인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추출해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도메인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가 추출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도메인 레이블 생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당 논문의 그 저자들은 이 이미지 데이터를 예시로 들었을 때 이미지 데이터의 레이턴트 벡터는 어떤 그 고유한 스타일, 즉 어떤 고유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 데이터는 CNN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보통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CNN은 보통 이 인풋 샘플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에 가까운 레이어를 로우 레벨 레이어라고 칭하고 아웃풋을 출력하는 데 가까운 레이어를 하이 레벨 레이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로우 레벨 레이어와 하이 레벨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산출해내는 피처 맵의 그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0번 레퍼런스를 단 선행 연구에서 보여준 그 논문을 그대로 첨부를 하였는데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부터 다섯 번째 레이어까지 추출되는 그 피처 맵의 특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로우 레벨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리셉티브 필드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하고 전체적인 그 스타일,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는데 반해서 이 하이 레벨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리셉티브 필드가 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컬하고 좀 더 국소적인 영역을 자세하게 잘 포착하는 데 유리하겠죠. 근데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전반적인 그 이미지의 특징, 스타일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우 레벨 레이어를 이용해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를 추출하겠다라고 저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CNN 레이어, 그 중에서도 로우 레벨 레이어에서 이 피처 맵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피처 맵은 width, height, channel, 그리고 이렇게 그 3차원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처 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 맵을 통해서 그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그 통계값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수식을 보시면 이 피처 맵이 가지고 있는 헤이트와 width, 그 어떤 높이와 너비가 가지는 그런 공간적인 스페셜한 그런 디멘전을 기준으로 해서 채널별로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피처 맵에 대해서 총 채널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추출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것을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M개의 여러 가지 복수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해당 값을 추출해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 추출해낸 채널별 평균과 표준 팩터를 스택하고 N번째 레이어에서 추출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스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M개의 레이어로부터 추출한 피처 스태틱스를 비로소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10번 선행 연구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Demystifying Neural Style Transfer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 스타일 트랜스퍼가
스트라이크 트랜스퍼라는 그런 연구 분야에서는 원래 이제 피처 맵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그 그램 매트릭스가 그 스트라이크 트랜스퍼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그램 매트릭스가 왜 유용한가에 대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관점으로 이제 그 풀어낸 연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 피처 맵이 하나의 도메인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도메인에서 추출한 어떤 통계값,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도 그 배치 내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 정교화를 수행하잖아요. 그 기저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가지고 있는 그 통계값이 해당 데이터 샘플의 도메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맵의 어떤 도메인적 특성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통계값을 이용해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10번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고, 이 해당 그 MMDA 같은 경우에는 MMLD는 이러한 기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를 추출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 수도 도메인 레이블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 DDF라고 불리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들을 클러스터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그 K-민즈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였고, 그 K는 여기서 3으로 그 지정을 했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도메인 레벨 I, 뭐 두 번째는 도메인 레벨 J, 그리고 도메인 레벨 K 이런 식으로 각 군집별로 도메인 레이블을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이전 에폭과 도메인 레이블을 비교해서 반복적으로 좀 리어사인해서 좀 더 도메인 레이블을 안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여러 가지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골자가 모두 그 마일스톤이 모두 마련이 되었고, 이제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앰비규어스한 피처들이 생성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이 말인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가 추출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는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느냐?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에 대한 엔트로피를 최소화한다면 이 피처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가설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진행할 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소프트맥스 값을 거쳐서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그 확률 값을 이제 우리의 모델들이 내뱉게 되겠죠. 그 확률 값을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그 확률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0.6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모델이 자신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이 첫 번째 클래스로 예측하느냐가 6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자신감 있게 한 95% 정도의 확률로 얘는 이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야 라고 자신감 있게 예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좀 더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이 형성이 될 테니까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론이 바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입니다. 사실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됐던 테크닉인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샘플이 레이블이 없는 타겟 도메인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 도메인이 들어왔을 때 이 타겟 도메인에 대한 프레딕션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 엔트로피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 H를 학습하라라고 이제 수식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방법론이 어댑테이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 이유는 타겟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타겟이 좀 앰비규어스한 피처들이 뽑히게 되면 성능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요 타겟 샘플을 엔트로피를 잘 줄여내서 요 타겟에 대한 예측 성능을 높이자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테크닉이 자주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그럼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특히 이 MMLD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과연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레이블이 있어서 잘 그 학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추출하게 되면 소스 도메인에 좀 과적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타겟에 대해서 잘 예측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오버피팅을 시키게 되면 일반화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이 바로 그림에서 보이는 바로 해당 섹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앰비규어스한 피처가 추출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이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의 샘플들이 없도록 그래서 밀집이 되지 않도록 그 밀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바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바로 low density separation between classes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겟에 대해서 이렇게 잘 뽑히면 좋겠지만 사실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과적합이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이 컴포넌트들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번 추가적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프로포스트 메소드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컴포넌트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얼마나 성능이 하락할까, 얘가 없으면 얼마나 내가 안 좋아질까, 그래서 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supervised learning 세팅이고 마지막은 proposed method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domain adversarial learning, 초록색은 entropy minimization, 그리고 노란색은 이 수도 도메인 레이블을 부여할 때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보면 이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R트라는 그 도메인이 타겟인 경우에 대해서 성능이 슈퍼바이스 러닝보다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트가 타겟 도메인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 어드버서리얼 러닝의 효과가 매우 컸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빼는 경우에는 일반화 성능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웠던 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이 정말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적합한 방법론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hours, purpose 메소드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성능 하락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포토라는 도메인이 타겟인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 없는 경우에 오히려 제일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오히려 이 포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예측할 때는 해당 테크닉이 이 타겟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소스 도메인에 과적합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이 수도 도메인 레이블에 대해서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도메인 레이블을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수도 도메인 레이블을 안 쓰고 실제 도메인 레이블을 썼을 경우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본 건데, 이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지점이죠. 실제 도메인 레이블을 썼을 때보다도 수도 도메인 레이블을 썼을 때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건 도메인 레이블이 좀 노이즈한 경우를 좀 상정해 볼 수도 있을 테고, 레이턴트 도메인 피처들을 잘 추출해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방법론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바로 데이터 매니퓰레이션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데이터 매니퓰레이션이 왜 되느냐, 왜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하느냐, 해당 방법론의 모티베이션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볼까요?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주어진 멀티 소스 도메인이 이렇게 있을 때 해당 도메인을 가지고 이 일반화가 잘 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진 도메인만 가지고 활용을 하면 오버피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앞에서 보았던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역시도 우리가 보았던 그 오버피팅의 한 예시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적합을 좀 막자라는 의미에서 그
제안된 방법론이 바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방법론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주어진 소스 도메인뿐만 아니라 도메인을 좀 더 증강시키자 혹은 좀 제너레이션 시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중 가용할 수 있는 도메인의 범위를 늘려보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딥러닝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다면 보다 일반화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방법론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소스 도메인의 그 성질을 바꿔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혹은 제너레이션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메소드는 어그멘테이션과 제너레이션으로 구분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의 목적은 이제 팬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리지널 데이터 x가 있을 때 이 x를 manipulating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 m이라는 펑션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가 좀 변형이 되어서 x 프라임이라는 형태로 다시 재구축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 manipulating function x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 펑션을 만드는 것이 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의 목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 관해서 특히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증강 기법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행된 세미나가 있는데 지난주 고병은 연구원님이 진행한 세미나가 있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이 수행되는 연구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분야인데요.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입니다. 이런 브라이트네스, 컨트라스트, 로테이트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 도메인 레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어떤 도메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닉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드로백이라고 지적할 만한 점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기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될지는 좀 우리가 풀고자 하는 프로블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디지털 레코그니션을 한다고 예시를 본다고 했을 때 6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함부로 플립했다가는 6이 9가 되는 레이블 시프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디짓 레코그니션을 할 때는 플립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지가 좀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의 드래그백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Adversarial Gradient라는 건데요. 솔직히 좀 어렵게 생겼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떤 딥러닝 모델, H를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H뿐만 아니라 어떤 보조 모델, H 프라임이라는 보조 모델을 답니다. 그리고 이 원본 X 데이터는 보조 모델을 지나고 이 보조 모델이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 태스크를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로스가 산출이 되겠죠? 그 로스를 그 역전파시키기 위해서 미분해서 그레디언트로 딱 전파시켰을 때 해당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인풋 데이터의 x에 직접적으로 변형을 가해서 이렇게 perturbation이 된 x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adversarial gradient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 domain adversarial learning이라는 테크닉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이 H를 feature extractor와 predictor라고 보았을 때 H 프라임은 보조 discriminator가 보조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프레딕터를 H 프라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크로스그라드라는 선행 연구를 한번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크로스그라드는 H 프라임을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역전파가 될 때 이 네거티브 값 말고 실제 이 그레디언트 값을 인풋 x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어드버서리얼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메인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도메인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인풋 샘플이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도메인의 다양성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인데 이런 어드버서리얼 그레디언트의 드로백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차이가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이 한 가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단점이냐라고 한다면,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난 그런 데이터들은 육안으로 봐도 구분이 가능할 만큼 데이터의 분포가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그런 실제 상황의 도메인 시프트를 사실상 시뮬레이트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큰 드로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 모델을 학습시켜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하나의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는 피처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인데요. 이를테면 믹스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믹스업은 사실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 픽셀 단위로 해서 합쳐주는 방법론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제 피처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이미지를 CNN을 태워서 나오는 이 피처 맵을 가지고 매니플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이 나왔을 때 피처 맵은 스태틱 그 통계량 값 혹은 실제 그 피처 맵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믹싱시켜서 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도메인의 강건한 그런 H가 학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feature based manipulation이고,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그런 피처들이 실제 그 도메인 시프트를 시뮬레이트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바로 그 연구는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은 이미지를 하나 새로 생성합니다. 어떤 아예 육안으로 봐도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노벨한 도메인을 생성을 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의 그러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는 것이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아예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인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해당 방법론들의 어떤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법론이 어땠든지 간에 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기반의 방법론들은 오리지널 x가 들어왔을 때의 로스 값과 퍼큐레이션이 수행된 x가 들어왔을 때의 로스 값을 모두 더했을 때 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Deep Domain Adversarial Image Generation for Domain Generalization 이라는 논문인데, 2020년에 트리플 AI에서 제안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이 도메인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도입했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보이죠? 이 구조를 그대로 차용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이 도메인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면서도 시멘틱한 어떤 의미론적인 정보는 잘 유지하도록 데이터를 생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생성이 되느냐? 어쨌든 이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이니까 추가적인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겠죠? 이것을 CNN이라고 하고, 이 앞서서 보았던 부분에서 이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가 바로 이 CNN입니다. 이 닷넷이라고 줄여서 부를 수 있는 이 CNN 네트워크는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레이블 클래시파이어가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갔을 때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이게 무슨 도메인이지? 내가 기존에 알던 도메인이 아니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는 소스 도메인과 기존의 소스 도메인과 달라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자라는 것이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이로써 좀 더 정교하고 보다 과감하게 퍼터베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밝히고 있고요. 그럼 이 DDAIG 같은 경우, 이 DDAIG라고 편의상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DDAIG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 두 번째가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닷넷이라고 줄여서 부를 수 있는 네트워크는 CNN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고, X가 들어왔을 때 이 X를 변형한 그런 새로운 데이터 샘플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CNN 모델을 레이어별로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먼저 CNN은 로우 레벨 레이어가 있고 중간 단계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미들 레벨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레지듀얼 블록으로 쭈루루룩 쌓아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웃풋을 출력할 수 있는 하이 레벨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때 닷넷 같은 경우에는 미드 레벨 레이어를 모두 거쳐서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수출해냅니다. 이때 이 피처 맵이 바로 하이 레벨 레이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풀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풀링을 수행하면 차원이 축소되겠죠. 그럼 원 바이 원으로 축소가 되게 되는데 이 축소된 벡터를 컨텍스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 정보가 매우 집약된 형태로 이렇게 저차원의 벡터로 이제 축소되었다라고 해서 컨텍스트 벡터라고 불리게 되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다시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이 가진 차원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걸 expanded context vector라고 불렀을 때 이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함께 컨캣한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하이 레벨 레이어로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고 이 컨캣한 그 피처 맵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합친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델 최적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태워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죠. 학습 초기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레이블 클래시파이어와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표현된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그 생성된 그 아웃풋 이미지는 이 레이블 클래시파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클래스를 잘 예측할 수 있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아웃풋 이미지가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 초반에는 도메인이 잘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아마 그 출력이 될 테니 요 인풋 이미지에서 한번 봤던 이 소스 도메인에 그에 대한 그런 이미지일 텐데 라고 이제 잘 구분을 하겠죠. 근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한 번도 기존의 소스 도메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메인이다. 한번 나는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예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크로스 엔톨피 로스가 산출이 되게 된다면 먼저 이 클래시파이어 로스는 그대로 잘 역전파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닷넷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인풋 이미지의 어떤 시멘틱한 강아지라면 그 강아지의 요소를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도메인 이 로스,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명시적으로 네거티브를 붙여서 이렇게 악습을 한 번에 백월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로스가 이렇게 백월드가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는 네거티브가 붙여진 형태로 이제 역전파가 되겠죠. 도메인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 학습을 될 텐데 이 도메인이 좀 인베리언트하게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도메인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성질을 그런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 이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레이블 클래시파이어와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보겠습니다. 레이블 클래시파이어라고 이름을 달아놨지만 사실 이 두 모델 모두 피처 익스트랙터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리니어 레이어가 합해진 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 클래시파이어는 원본 이미지 X와 퍼큐베이션이 수행된 이 X 프라임을 모두 다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한 레이블이 예측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걸 클래시파이어 로스라고 하여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산출이 되겠죠. 원본 X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펄터베이션 된 X 프라임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올 텐데, 여기 앞에 곱해진 알파의 경우에는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여서 어떤 로스에 더 가중을 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논문에서는 0.5로 두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두 동등하게 기여를 해서 로스가 백월드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X만 받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딱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소스 도메인인지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은 K개의 소스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기존의 소스를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어떤 소스 도메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인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역전파가 될 때는 기존의 소스 도메인을 잘 모르는 형태로 이제 로스가 전파가 될 테니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는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메인의 그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K개의 소스 도메인 모두와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내기 위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 어떤 특정 도메인이다 아니다만을 수행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 생성된 이미지가 비록 첫 번째 소스 도메인은 아닐지라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소스 도메인에는 좀 가까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생성을 굳이 해내는 그 목적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되기 때문에 도메인의 다이버시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Learning to Generate Novel Domains for Domain Generaliz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2020년에 제안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론입니다. 특이한 점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DDAIG랑 저자가 동일하다라는 점인데요. 이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저자가 같은 비슷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분야에 대해서 하나는 트리플 AI, 하나는 ECCV에 모두 어셉이 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저자들이 어떤 방법론을 내놓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티베이션은 동일합니다. 학습적 활용 가능한 도메인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다면, 이번에는 제너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에서 그 보조 생성 모델인 이 H'은 이제 CNN 제너레이터 G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그 perturbation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서서 보았던 이 모티베이션 샘플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개의 소스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 이 K개의 소스 도메인 각각에 매핑되는 K개의 노벨 도메인을 생성한다라고 말을 해놓았는데 딱 보셨을 때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소스 도메인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K는 3인데 이 소스 도메인 각각에 매핑이 되는 노벨 도메인들을 총 3개 이렇게 생성해내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 중 가용 가능한 소스 도메인의 개수는 6개가 될 테고 그렇게 도메인이 매우 다양해지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반화 성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론은 L2AOT라는 이름으로 그 편의상 부르게 될 테고 컨디셔널 제너레이터와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관점에서 이 학습을 총 3단계로 구분지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generating, 어떻게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성한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멘틱한 정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멘틱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regularization 테크닉에 대한 학습이 B, C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디컨볼루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를 기반으로 그 제너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스 도메인이 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 노벨 도메인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원합 벡터로 레이블을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인풋은 첫 번째 소스 도메인에 대한 것이니 너는 첫 번째 노벨 도메인에 대한 그런 아웃풋을 산출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고 모델은 그럼 이제 그에 맞춰서 매핑해서 노벨 도메인을 생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두 번째 노벨 도메인을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알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최적화되는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스 도메인과 노벨 도메인, 생성된 그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 간의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디스턴스, 두 도메인 간의 디스턴스, 차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 목적식이 의미하는 바는 source 도메인과 전혀 다른 노벨한 도메인을 생성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K개의 이제 노벨 도메인을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노벨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 디스턴스가 멀어지도록 하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식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하나의 도메인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K개의 서로 다른 도메인을 생성해서 정말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그런 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바로 모델이 새로운 도메인을 제너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오브젝티브 펑션인데요. 근데 이때 이 도메인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스턴스를 썼느냐 하면 와설스티안 디스턴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겐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익숙하신 그 매트릭일 텐데 W겐에서 사용됐던 디스턴스이고 이 두 분포, 즉 두 도메인 간의 그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분포 간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하는지 컨셉은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그 시멘틱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바꿔서 넣습니다. 첫 번째 노벨 도메인, 우리가 생성했던 이미지를 딱 넣었을 때 이거는 첫 번째 노벨 도메인에 대한 샘플이니 너가 관련한 source 도메인, 원본 첫 번째 source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그 생성해 보렴이라고 원합 벡터를 이렇게 넣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와 매핑된 source 도메인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본 소스 도메인과 같은 도메인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델의 구조가 스타겐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스타겐은 어떤 여러 가지 소스 도메인들이 있을 때 관련한 레퍼런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 소스 상황에서 각 소스 이미지를 모두 다 이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생성 모델이죠. 이제 해당 네트워크가 스타겐의 구조를 기반으로 했지만 스타겐과의 차이점은 스타겐은 소스에서 소스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었다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서 전혀 다른 노벨 도메인으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만들었다라는 점이 이 스타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이제 생성했던 이미지를 다시 원본 소스 도메인으로 이렇게 매핑할 수 있는 형태로 제너레이터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차이가 진짜 원본 이미지와 유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해당 로스는 사이클겐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로스이고 어떤 이미지의 구조적인 정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식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강아지 이미지라면 진짜 강아지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레이블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해서 클래스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이번에는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 레이블은 노벨 도메인에서 나온 클래스의 예측 값이고 이 덕 같은 경우는 실제 소스 샘플이 가지고 있는 그 레이블을 활용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생성한 이미지가 카테고리 레이블 그리고 그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론적인 시메틱한 정보들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규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 메소드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 메소드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 이제 활용 가능한 도메인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두 메소드 모두 실험 결과 레이블 스페이스가 다른 경우에도 강건한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소스 도메인에서 보았던 레이블과 전혀 다른 클래스가 타겟 도메인이 있는 경우, 즉 OOD 데이터 내지는 오픈셋이 있는 경우에도 강건하게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에도 좋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 생성 모델을 일부러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점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크다라는 점이 해당 메소드의 가장 큰 드로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으로 세미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알고리즘에서 다양한 것이 있지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기반으로 하는 러닝 메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의 경우에는 도메인 adversarial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보았고, 이 DANN이 최초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이지만 최초로 이 도메인 adversarial learning을 제안한 논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카다라는 논문에서는 이 도메인 adversarial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되 딥코랄이라는 그 메소드를 함께 사용해서 학습의 불안정성을 줄여나가는데요. 이 딥코랄 같은 경우에는 representation learning의 explicit feature alignment라는 테크닉에 속하는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처에서 추출되는 어떤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 간의 차이를 이제 줄여나가는 방법론이 바로 해당 방법론의 그 골자인데요. 이 코랄 같은 경우에는 피처 간의 공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수행됐기 때문에 바로 explicit feature alignment에 속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ML이라는 방법론인데 해당 방법론은 DANN에다가 도메인 레이블이 없는 경우를 상정을 했고 그리고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잘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여기서 이 MMLD가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메소드에서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메소드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인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Adversarial Data Augmentation은 DANN을 기반으로 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대표적이었고, DDAG 같은 경우에는 Domain Transformation Network라는 추가적인 생성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DANN처럼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 방법론이라는 것을 배웠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방법론 중에서 동일 저자가 저술한 L2A OT라는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해당 방법론은 그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는 모델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이었는데 이 모델들이 대부분 그리고 학습 최적화하는 방식 모두 다그 겐이라는 그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따왔죠. 이제 선행적인 겐 연구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연구들이 어떻게 수행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럼 향후 이걸 어떻게 연구를 더 해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을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세미나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그 커먼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우리는 모두 레이블이 되어 있는 멀티 소스 도메인을 상정을 한 상태로 해당 그 학습 데이터셋을 트레이닝에 활용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 대해서 fully annotated multi-source 도메인을 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요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씩 까내리면서 새로운 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연구 동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멀티 소스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를 한번 상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에게 가용 가능한 소스 도메인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도 강건하게 이제 예측 성능을 낼 수 있는 일반화 모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싱글 소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이 싱글 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겐 외에도 그 디퓨전 같은 최근에 발전된 생성 모델은 제로샷 러닝이라고 해서 한번 레퍼런스 이미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그러한 생성 모델들을 이용해서 제로샷 기반의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쓰면 좀 더 가용 가능한 도메인 개수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는 싱글 소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메소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fully annoted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semi-supervised domain generalization 메소드는 우리에게 여전히 멀티-소스 도메인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X 데이터는 많이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Y 데이터는 별로 없는 경우에 fully annoted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semi-supervised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론과 결합해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자 하고 이게 아예 레이블이 없고 unsupervised인 상황에서는 self-supervised learning과 같이 결합해서 연구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인데요. 해당 연구는 same label set을 가정할 수 없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러 가지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클래스가 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소스 도메인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두 번째 소스 도메인은 하나의 클래스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클래스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타겟 도메인에도 학습 중 보지 못했던 unknown 클래스, 즉 OOD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레이블 셋까지 다른 경우에도 강건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이 제안된 것이 바로 오픈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분야입니다. 상당히 프랙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많이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의 컨셉부터 관련한 메소드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까지 모두 짚어보았는데요.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주로 참고했던 논문들은 총 18개로 다음과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다 깊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